안녕하세요.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무려 14편에 걸쳐서 근대 이전 화폐의 역사를 다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한 번에 쫙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 모두가 교과서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배웠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화폐는 물불 교환이 너무 불편해서 생겨났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만약에 이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역사적인 증거들은요, 사실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화폐의 진짜 기원은 시끌벅적한 시장이 아니라 바로 공동체의 장부였다는 거죠. 사실 최초의 동전이 만들어지기 수천 년 전부터요, 인류는 이미 가치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아주 정교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화폐의 진짜 진화 과정을 총 5단계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화폐의 기원, 장부와 의무에서 시작해서요, 주화 혁명, 그리고 로마 제국의 언어가 된 화폐, 중세의 전환기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근대의 서막을 연 귀금속과 국가의 이야기까지 쭉 한번 따라가 보시죠. 자, 첫 번째 파트, 화폐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화폐가 처음부터 어떤 물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일종의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빚, 또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었던 셈입니다. 예를 들어 고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같은 문명을 보면요, 세켈이나 데벤 같은 추상적인 계산 단위를 썼거든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전이 아니에요. 그냥 점토판에 기록된 볼이 얼마에 해당하는 미개 단위 이런 식이었죠. 그러니까 실물 화폐라 있기도 훨씬 전부터 이런 개념을 가지고 경제를 운영했던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차이가 확 드러나죠? 우리가 알던 신화는 상품 거래를 쉽게 하려고 시장에서 돈이 생겨났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실제 역사는 사회적 의무나 세금을 관리하기 위해서, 즉 회계 도구로서 신전이나 왕궁에서 먼저 등장했다는 겁니다. 결국 화폐는 시장의 산물이 아니라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일종의 행정 언어, 회계의 언어였던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점토판 위에 있던 그 추상적인 기록이 대체 어떻게 우리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짤랑거리는 동전이 되었을까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주화혁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혁명은 기원전 7세기경 지금의 터키 지역인 리디아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통치자들이 금속 덩어리에다가 자신들의 도장을 쾅 찍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본질적으로 장부상에만 존재하던 기록을 국가가 보증하는 실물 증표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로 커져나가면서 군인들 월급도 이걸로 주고, 나중에는 아테네의 올빼미 은화가 지중해 전역에서 쓰이는 국제 통화가 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 주화가 가져온 진짜 혁신적인 개념이 바로 이 최종성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신용거래를 하면 나중에 갚을게 하면서 관계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런데 주화는 그걸 딱 건네는 순간 빚이 사라지고 거래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힘을 가졌어요. 더 이상 빚쟁이도 빚진 사람도 없는 거죠. 정말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청산해버리는, 이건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새로운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힘을 정말 기가 막히게 활용한 문명이 있었으니 바로 로마입니다. 로마는 이 주화를 가지고요, 아예 제국을 굴러가게 만드는 운영체제, 즉 OS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로마가 만든 이 거대한 화폐 순환 시스템을 한번 보세요. 먼저 국가가 데나리우스 은화를 찍어냅니다. 이걸로 제국 전역에 있는 군인들한테 월급을 주죠. 그럼 군인들이 그 돈을 지역 시장에 가서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국 구석구석까지 화폐 경제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는 세금으로 그 돈을 다시 싹 걷어들이는 거죠. 이 순환 회로를 통해서 광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꽉 묶어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화폐를 통한 통치였어요. 자, 그런데요, 이렇게 완벽해 보이던 제국의 순환 회로가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유럽 경제는 산산조각이 났고 화폐 사용량도 급격하게 줄어들었죠.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유럽은요, 그냥 각자 알아서 먹고 사는 자급자족적인 장원 경제로 되돌아갔습니다. 제국의 화폐 시스템은 완전히 끊겨버렸고 공식적인 화폐가 할 수 있는 역할은 거의 없었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요, 이 화폐를 다시 부활시킨 건 도시의 상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시골의 농부들이었어요. 10세기쯤부터 삼포제라던가 철로 만든 쟁기 같은 새로운 농업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유럽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것, 바로 잉여 생산물이라는 게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먹고 남는 게 생기니까 이걸 팔아야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도시가 되살아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교환을 위한 공통의 수단, 즉 화폐가 다시 필요해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상업이 다시 활발해지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경제는 막 성장하는데 거래에 필요한 금이나 은의 공급량이 그 속도를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일종의 결제 병목 현상이 발생한 거죠. 바로 이 귀금속 기근 때문에 유럽의 왕들은 결제 수단, 즉 은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바다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를 열었고요. 그 결과 아메리카 대륙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은이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유럽 전체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은이 엄청나게 풀리니까 가격 혁명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상품 가격은 미친 듯이 치솟는데 고정된 액수의 지대를 받던 봉건 영주들의 수입은 그대로인 거예요. 이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봉건 영주 계급은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해버립니다. 낡은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었죠. 이 낡은 봉건 질서의 폐허 위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새로운 절대주의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국가들은요, 끊임없이 벌어지는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가의 힘의 원천인 금과 은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데 모든 걸 겁니다. 바로 중상주의 정책이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한 필연이었습니다. 자, 그럼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화폐의 역사가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해결한 이야기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건 무엇에 대한 역사일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화폐의 역사는 단순히 시장이 더 효율적으로 돌아가게 만든 기술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고 국가라는 권력을 어떻게 만들어냈으며 또 서로에 대한 가치와 의무를 어떻게 정해왔는지에 대한 훨씬 더 거대하고 심오한 이야기인 것입니다.